세 번째 발표는요, AI5의 송경호 박사님이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CTO세요. 제가 그 팜플렛 보고 좀 공부해 왔는데, 그 용어 안 쓰신다고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CTO는 뭔지 압니다.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거든요. 송경호 박사는 정치 철학 박사시면서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경영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경호 박사님 소개해드리면서는 AI5가 얼마나 다양한 면면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송경호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 학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송경호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인사드리게 되네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사회도 잠깐 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새로운 의미로서의 K가 됐든 아니면 소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 의미로서의 K가 됐든 K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경험담을 공유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학습박을 다 했고 물론 잠깐 일본에서 이제 공동 학위 과정을 한다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지금 모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물론 한국 학생 그리고 교환 학생들 상대로 영어로 현대 정치 철학 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런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K대학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IT 업계에서 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이제 학문 후속 세대라는 아주 예쁜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에 사실은 그게 좋은 이름이죠. 학문 후속 세대. 근데 이제 아무도 후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친구와 스타트업을 하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5년 정도 이제 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겹쳐져서 지금 현재 K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 사람이 또 AI5라는 인문학자들의 모임에서 소속돼 있다는데 게다가 테크놀로지를 담당한다는데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전반부는 사실 인문학 위기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이번 학기 했던 수업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끝났던 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부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작년 11월에 챗GPT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고 물론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3.5 버전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사용되면서 큰 위기감이 있었어요. 겨울방학 동안 그 교강사들 내부에서도 큰일 났다. 우리처럼 이렇게 책 읽히고 글쓰게 하고 에세이 평가하는 이 입장에서 챗GPT가 등장했는데 이거 기존의 교육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이제 저는 이제 전격적으로 챗GPT를 아예 끌어당기자, 적극적으로 쓰자 이런 결심을 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현대정치 사상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공유에 가깝습니다. 한번 보시고 재밌는 얘기도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있고 비판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 또 하나는 인문학의 위기, 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정치학의 위기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재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특히 학부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인공지능 시대 이전부터 사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학부 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게 학령 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치학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2008년도 이후에 교육 통계 자료를 보면 입학자와 입학 정원 모두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가 짐작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 사립대학교, 지방 국립대학교, 수도권 국립 혹은 사립대학교 순으로 벚꽃이 지는 순이라 그러죠. 그 순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4년제 대학이 아닌 대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밑돌께서 위로 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입학 정원 문제는 더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다만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이제 막 시작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위기라는 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건 단순한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뭐 입결이라던가 학생들의 실제 학부 들어와서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런 질적 변화 역시도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건 맞는데 그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느낌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조치도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학에 관련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그 논문에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현재 정치학 교육 생태계에서의 쇠퇴의 주요 원인은 비수도권에서 왔고, 각 지역 학과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봤지만 대다수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고요.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 또 뭐 새로운 학과 방식을 선택하겠다든가 뭐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모든 대학 계열 학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문계에서는 로스쿨, 이공계에서는 의대 뭐 이런 데는 여전히 뭐 인원들이 많고요. 사실 정치학 같은 경우에 그나마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좀 오면서 프리로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그래서 좀 살아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축소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구 감소는 이미 죽어가고 있던 인문사회 계열 혹은 인문학에 굉장히 명예로운 이유를 제공해 준 거지,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학 계열 학과는 오히려 양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학에서도 이제 프리로 성격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상과 같은 과목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한 비중, 중요도 이런 것들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뭐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뭐 2학기에 한 번 정도 열릴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학 계열과 의학 계열 인원은 늘어났는데 사회과학은 줄어들었다, 뭐 정치학도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은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이 단순히 전체적인 인구 감소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주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위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위기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사회 계열의 감소가 집중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이 학문 분과에 대한 불신 내지는 쓸모에 대한 거고요. 뭐 긴 이야기, long story short이라고 하죠. 긴 이야기 짧게 하면 인문학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거 꼭 대학까지 가서 배워야 되니? 라는 정도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명색이 연세대학교까지 와서 정치학을 공부한다는 학생들한테 정치 사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그거 꼭 배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글쎄 저기 인공지능학과 가가지고 저기 파이썬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학의 쓸모를 증명해야 되고 정치학이라는 게 실용적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그 실용이라는 게 단순히 취창업률로 환원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실용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왔고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럼 이제 정치학이라는 게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나아가서는 인문사회학이라는 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LLM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대체될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인문사회 전공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까 개회사에서 환영사를 쓰는 역할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김만곤 대표님이 대체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거죠. 이제 굳이 저희가 김만곤 대표님 안 부르고 챗 GPT만 불러도 해결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이 위기감이 증폭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기자분들이 이거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 쓰고 읽고 하는 거를 주로 하는 이 인문사회학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걸 가르칠 필요가 더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재현 선생님은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문학이 쓸모 있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릴 거다. 도래할 뉴 리버럴 아츠가 있다라고 말해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고 하면 결국에는 뭐 올바른 질문을 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창의력, 인간 이해, 설득력, 협업, 포용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인문학이 제공해 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바꿔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부가 끝났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일반 교양이 아니라 대학 수준에서 이런 것들 인문학을 다시 가르친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근데 현대 정치 사상 수업을 한다. 이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학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써보자는 거였고요. 목적 자체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혀 새로운 현대정치 사상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현대정치 사상 수업이 어쨌거나 지적 근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근력을 길러주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다만 도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였고요. 텍스트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제가 실라버스에다가 우리는 학생들끼리뿐만 아니라 챗 GPT와 함께 한다, 콜라보레이션 한다 이렇게 실라버스에 썼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실라버스에 설명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만 모였죠. 6, 70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저도 변해야 하니까 저도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 내용을 다 텍스트화해서 노션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언어를 텍스트화하는 기술이 발전했죠. 클로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강의를 하고 그게 텍스트화가 되고 그 텍스트에 뭐 문자적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역시나 챗 GPT가 됐든 딥L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수정할 수 있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 조교가 저의 업무를 줄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걸 제공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제가 제공한 강의 노트에 질문을 답니다. 오른쪽이 이제 질문들인데요. 질문을 달고 자기들끼리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교실 밖에서의 교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쓰게 해서 근데 성과물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매거진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쓰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게 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 온라인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동시에 이러한 챗 GPT와 같은 서비스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공급자라는 점을 학생들한테 자각시키고 너네가 더 좋은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길게 보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혹은 더 좋게 만드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미드저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적극적으로 쓰게 했고 학생들끼리 서로 기술을 공유하게 했고요.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좋은지 공유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섹션별로 잡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잡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퍼블리시를 했고 온라인 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 평가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하되 문제는 그 일련의 상호작용 자체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로그를 남기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컴퓨터스러운 거죠. 컴퓨터는 모든 프롬프트와 대답이 다 로그로 남거든요. 그것처럼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건 역시 로그로 남겨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였고 그 로그로 남기는 방식 역시도 노션과 같은 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거의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 개인 페이지 사례고 여기에 이제 모든 학생들의 코멘트가 있죠. 결과 학생들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 수업에서 AI를 다룬다는 거 알고 들어왔고 써봤는데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 써봤던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이게 그렇게 막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But as least I know I've tried. 내가 한번 해봤다. 그래도. 그러니까 인문사회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을 제공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졌고요.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가 인공지능 이런 거는 학교 수업에는 전혀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할루시네이션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자꾸 권장하고 서로 프롬프트 쓰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좋은 글을 쓰려면은 확실히 내가 써야 되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써보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전혀 인공지능과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수업에서 열심히 쓰게 하고 그것들을 활용해보게 하고 그 결과를 또 오픈하게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오히려 내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공지능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지식이구나. 그게 사실은 인문화이구나.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